비트코인이 다시 7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주식과 금이 흔들린 흐름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암호화폐의 상대적 승리라는 프레임을 꺼내 들었고요. 다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번 상승이 추세 전환인지 아니면 단기 수급 반등인지부터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가격은 빠르게 움직이지만 추세는 늘 자금과 구조가 결정하니까요. 디지털 자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알트 전반으로 퍼지기보다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다시 쏠리는 신호가 더 강하게 잡혔어요. 지정학 리스크로 급락했던 구간 이후요. ITF 자금 유입과 매수 재개가 반등의 직접 동력이 됐다는 해석이 붙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상승장인데도 알트로 급격히 갈아타는 장면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이에요. 위험 선호가 살아나도 베타가 큰 알트로 한 번에 퍼지기보다는 비트코인 지배력 확대가 같이 동반된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는 자금입니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으로요. 미국 내 비트코인 ITF에는 2일과 3일 이틀 동안 6억 8천만 달러 이상이 유입됐다고 정리됩니다. 급락 구간 이후 다시 사기 시작했다는 흔적이 확인됐고요. 그 힘이 가격을 밀어 올렸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해석할 때는요. 뉴스 한 줄보다 유입이 며칠짜리로 이어지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비트코인은 미국과 이스라엘군의 이란 공격 이후 불안정한 흐름 속에서 한때 63,038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매수가 재개되며 반등했고요. FX 프로 수석 시장 분석가 알렉스 컵치케비치는 주식과 금 가격 하락까지 고려하면 암호화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런 표현은요. 지금의 상대적인 강세를 말하는 거지 곧바로 리스크가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같이 깔아둬야 해요. 같은 문맥에서 경고도 같이 등장합니다. 웰스클럽 최고 투자 전략가 수잔나 스트리터는요. 투자 심리가 여전히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고요. 수요일 반등에도 시장은 불안정하며 비트코인은 장기간 매도세 이후 지난해 10월 최고치 대비 약 40%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정리됩니다. 컵치케비치는 바닥을 단정하기 어렵고요. 주식 변동성 증가로 기관이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비트코인이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이겼다는 말이 나오더라도요. 같이 따라오는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바로 불안정과 레버리지 축소입니다. 같은 날 아시아 증시는요. 한국 증시의 기록적 매도세와 함께 1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서술됩니다. 금 가격도 흔들렸습니다. 전날 한때 온스당 5,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이후 오전에 소폭 반등하면서 5,160달러를 넘어섰다는 흐름이죠. 즉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금도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구간에서요. 비트코인이 반등하면서 대비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이 대비를 곧바로 역전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고요. 그냥 지금 시장이 상관관계를 잠깐 뒤집어서 움직이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제도권 측면의 뉴스도 붙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수탁기관으로 코인베이스와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을 선정했다는 내용이 이어지고요.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비트코인 ITF 모건 스탠리 비트코인 트러스트 출시를 위한 S1 서류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정리됩니다. 해당 상품은 파생 상품이나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요.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해 가격을 추종하는 구조로 설명됐습니다. 여기서 의미는 한 줄이에요. 가격보다 인프라가 더 굵어지는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수탁 구조의 핵심은 기관 표준을 반영한 보관 방식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로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콜드 스토리지에 보관되고요. 프라이빗 키도 온라인과 단절해 해킹 위험을 낮추는 설계로 요약됩니다. 다만 생성 상환 같은 과정에서는요. 일부 자산이 일시적으로 거래 지갑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명시됐다고 정리돼요. 즉 완전 단절이라기보다 운용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만 이동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보험입니다. 수탁 보험이 존재하더라도요. 고객 간 공유 형태일 수 있고 모든 잠재 손실을 전부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자산 가치 산정에는 코인데스크 비트코인 벤치마크 4시 뉴욕 정산 환율을 사용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고 정리됩니다. 이런 디테일은요. 제도권 상품이 얼마나 표준화된 방식으로 운영되느냐를 보여주는 단서로 볼 수 있어요.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은요. 수탁 외에 펀드 관리자, 이전 대리인, 현금 수탁기관 역할을 맡아서 회계 처리, 주주 기록, 현금 흐름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코인베이스 커스터디는 수탁자로서 디지털 자산 보관과 주식 생성 상환 관련 아이체 처리에 관여하는 구조로 묶이고요. 이걸 한 줄로 말하면요. 기관이 익숙한 방식으로 코인을 굴릴 수 있는 틀이 더 촘촘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묶음의 결론을 5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당일 가격의 분기점은 7만 달러 안착입니다. 돌파 유지에 성공하면 추가 상승 기대가 커지고 실패하면 변동성 재확대 가능성이 열립니다. 둘째, 비트코인 지배력 58.86%는요. 상승장에서도 자금이 비트코인에 더 집중됐음을 시사합니다. 셋째, ETF 유입은 반등의 직접 동력으로 제시됩니다. 2일 3일 이틀간 6억 8천만 달러 유입, 그리고 장중 71,812달러 터치가 연결되어 넷째, 주식과
주식과 금이 흔들리는 환경에서도 암호화폐가 반등했지만요. 기관의 레버리지 축소, 불안정성 경고가 같이 존재합니다. 다섯째, 모건 스탠리의 S1 제출과 수탁 구조 공개는 제도권 인프라 강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7만 달러 위에서 거래가 며칠 이상 안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ETF 유입이 이벤트성 반등에 그치는지 아니면 지속 유입으로 추세를 뒷받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은 빠르게 움직이지만요. 추세는 결국 수급과 구조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알맞는 대응을 구색해 보겠습니다. 제 대응의 실마리의 근거는 담백하고 쉽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에 겁에 질려 도망칠 때 블랙록의 IBIT 거래량을 보세요. 끝없이 폭락하던 그날 IBIT는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3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거래량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규환 속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데이터가 하나 포착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스는 여러분을 속일 수 있지만 데이터는 우리를 속일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 망했다는데 왜 누군가는 13조 원 어치를 그 자리에서 쓸어 담았을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이 때문에 지금 상황을 단순한 조정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소유권을 월가와 국가라는 새로운 주인에게 강제로 넘기기 위한 기획된 수탈의 과정으로 분석되는데요. 그들이 파놓은 가장 잔인한 클래리티 법안 404조의 실체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코인 거래소나 서비스 제공업체는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한 고객에게 그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의 저축예금 평균 금리는 고작 0.39% 수준입니다. 하지만 만약 규제가 풀려 스테이블 코인이 국채 이자를 고객에게 나눠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익률은 단숨에 5%에서 8%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러분이 자산가라면 0.39%를 주는 은행에 돈을 썩히겠습니까? 아니면 8%를 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겠습니까? 미은행 연합은 이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허용되는 순간 미국 전체 은행 예금의 35%, 무려 6.6조 달러가 은행 금고에서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때 빠져나간 돈의 37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월가 입장에서는 이 법안이 곧 은행업의 사형 선고인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월 29일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농업위원회에서 벌어진 소름돋는 표결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공화당 의원 12명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지만 월가의 충복이라 불리는 민주당 의원 11명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가가 민주당을 앞세워 트럼프의 목줄을 쥐고 흔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6.6조 달러 꿀통을 지켜주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골든 예산이고 AI 인프라 자금이고 국회에서 단 한 푼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거대한 골든 신화를 완성하기 위해 비트코인의 유동성 브릿지를 파괴하려는 월가의 요구를 받아준 겁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가 마주한 진짜 공포는 돈, 정확히 말하면 부채의 이자입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35조 달러를 넘어섰고 고금리 상태에서 매년 갚아야 할 이자 비용만 국방 예산을 통째로 잡아먹을 수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역사적 유산인 그린란드 골든을 짓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이 부채 이자 지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인물이 바로 케빈 워시입니다. 월가가 트럼프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그리고 가장 우아한 트로이의 목마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인물이 지금의 하락의 트리거로 거론되었는데요. 평소 트럼프라면 경기를 일으키던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왜 워시의 지명 소식에 기다렸다는 듯 최고의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을까요? 자기 식구니까요. 월가는 트럼프의 통제 불가능한 행보를 잠재우고 자신들의 이권을 수호할 말 잘 통하는 관리자가 필요했고 그 적임자가 바로 워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워시가 휘두를 역설적 규제라는 칼날에 있습니다. 워시는 트럼프의 요구대로 금리를 1%대까지 공격적으로 인하하며 비위를 맞추는 척 하겠지만 동시에 연준의 거대한 대차대조표를 잔인하게 축소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금리가 낮아지는데 실제 시장의 돈줄은 마르는 기묘한 현상, 즉 유동성 진공 상태를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략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AI 인프라 같은 생산적 자본으로의 자금 흐름은 장려하되 가상자산과 같은 투기적 유동성은 시스템에서 고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인선의 본질은 비트코인의 완전한 자유를 거세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월가가 규제하고 월가가 검열하며 월가가 수수료를 뜯어가는 제도권 비트코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왜 전 세계 큰손들이 개인 지갑을 버리고 블랙록의 IBIT 뒤로 몰려가는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월가가 허락하지 않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그들은 이미 눈치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예치하고 고수익을 받으며 하락장에 대응하던 통로가 차단되자 가상자산 시장 내 가용 유동성은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지지선 역할을 하던 대기 매수세를 증발시킨 것이 이번 폭락의 숨은 원인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마 비트코인 정말 끝났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말로 진짜 거물들의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월가와 트럼프가 저렇게 지저분한 뒷거래까지 해가며 비트코인을 제도권이라는 우리 안에 가두려고 안달이 났는데 이게 가치 없는 쓰레기라면 굳이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지금 블랙록의 IBIT가 역대급 폭락장 속에서 13조 원이라는 미친 물량을 왜 대놓고 쓸어담고 있을까요? 저들은 입으로는 위험을 외치지만 손으로는 여러분이 던진 그 피 같은 물량을 바닥에서 받아먹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든 개미든 투자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입니다. 누가 더 싸게 사서 누가 더 비싸게 파느냐. 이 뻔한 원칙 하나가 전부잖아요. 그래서 대체 우리는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 건가? 오늘 제가 드린 내용은 숲을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여러분이 실전에서 필요한 건 바로 앞에 놓인 나무를 보는 눈입니다. 지금 내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다음 주에 뭘 체크해야 하는가? 이게 진짜 절실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주입식 지표 디오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모든 건 무료로 진행되고요. 왜 지금 단기 관점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엄밀히 말하면 손익비가 극도로 좋은 구간입니다. 딱 세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째, 가격과 유동성의 괴리입니다. 현재 글로벌 유동성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비트코인의 적정 가치는 14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폭락을 거쳐 무려 5만 달러의 유동성 갭이 발생한 겁니다. 하방 압력은 이미 6조 달러 증발과 함께 터져 나왔지만 상방으로 열린 공간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둘째, 공포의 정점과 실물 프리미엄입니다. 서구 시장에서는 패닉셀이 터졌지만 아시아에서는 22달러라는 기록적인 프리미엄을 주고 실물을 사재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물이나 ITF에서 투매가 나올 때 실물 자산의 프리미엄이 붙는 신호는 늘 구조적 바닥이었습니다. 즉 떨어질 확률보다 올라갈 때의 폭발력이 압도적인 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셋째, 2026년의 타임라인입니다. JP모건의 베이시스 트레이드 상품이 가격을 누르는 힘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반면 케빈 워시가 설계하는 6.6조 달러 예금 이동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죠. 지금은 이를 잃을 각오로 10을 가져갈 수 있는 몇 년 만에 찾아온 비대칭적 기회의 구간입니다. 무작정 묻어두고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지만 더 똑똑한 방법으로 디오스를 활용해 시장을 읽어서 탑다운 방식으로 박스권이 형성되면 상단에서 일부 매도하고 하단에서 재매수하는 박스 매매로 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적어드린 신청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디오스를 적어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놓치지 않게 꼼꼼히 검토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시고 무료로 운영되는 만큼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영감을 주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집니다. 저는 그 길에서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